크리스마스 잘들 보내셨습니까? 참고로 저는 방콕만 했습니다. 제가 워낙 몸도 약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 크게 불편한 것이 없었지만 가족들은 코로나로 인해 묶여있는 상황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경제가 얼어붙다 보니 제가 지금껏 느껴본 연말 중 가장 쓸쓸하고 고독한 그러한 연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뜻밖에도 해돋이 열차는 모두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돋이 보러 가신 분들 코19 아니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두는 이쯤에서 끝내고 오늘 방송할 주제는 금융 팁스와 FRB 그리고 현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소수의 팁스들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고 음모론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영역이라고 치부하기 일쑤인데 이미 국가는요 팁스들에 의해서 20세기 초에 정복이 되었고요. 이러한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현재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중심지인 미국 역시도 한때는 진정한 자유와 기회의 땅이었다라고 불리우기도 했지만 1913년 연방준비은행법이 통과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불편한 변화들은 본래 모든 시민의 미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해야만 하는 정부의 광범위한 부분까지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됐고 워낙에 그 변화가 은밀하고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변화를 눈치채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것을 음모론 쪽으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이것은 일부러 저들이 늦게 그러니까 매우 느리고 천천히 계획해 왔던 그러한 의제였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 팁스들이 IMF와 FRB를 창설하고 경제위기 그러니까 인위적인 경제위기를 만들어 각 나라의 정부와 산하은행들을 서서히 장악하기 시작했을 때쯤 팁스들은 더 이상 아무런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으면 물론 경제는 매우 급변환적인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자산과 시간 그리고 도덕성을 저들이 잔인하게 강탈해 갔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미국인과 한국인들은 정부와 대통령에 기이하기까지 한 이러한 이상한 행보들을 눈치채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나라 전체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무지함으로 인해 사람들은 팁스들에 의해 상권이 무참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응책을 펼칠 수가 없고 주변의 사람들 또한 고통으로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것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과거 방송을 통해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1913년 미국 의회는 연방준비법을 통해 지금의 연방준비은행을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연방이라는 이름은 누가 듣더라도 국가가 운영하는 새빨간 거짓말이자 국민들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속임수였다는 것을 이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딥스들이 의회를 압박해서 반강제로 가결 시킨 17차 연방정부 수정 헌법의 통과로 인해 미국은 딥스들이 만든 사규명인 FRB를 끝으로 더 이상 연방정부를 갖지 못하게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고 지금 미국의 현 정부는 연방은행을 새로 신설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패드로 FRB를 흡수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FRB의 기존 딥스 주주들이 여기에 그대로 그러니까 패드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도대체 왜 미국 정부가 전혀 논리적이지도 그렇다고 타당적이지도 않는 과거의 연방정부법을 현재까지 유지한 채 소수의 딥스들의 사규명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것인가? 뭐 이것은 이제 아실 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거라고 보는데 자, 그 이유는 이미 미국 정부와 패드가 그들의 기축 달러에 의해서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의 현실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금융딥스들이 최근 패드로 FRB를 개정 흡수시켰던 이유도 CBDC 화폐의 정부 발행에 따른 신용 그러니까 이 신용에 따른 발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딥스들은 당당히 패드의 영향력 아래에서 디지털 화폐 발권력을 만들고 기축통화를 지금보다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찍어내서 국민들을 유린할 수 있게 될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어차피 지금 CBDC 화폐 발행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화폐들을 이제 지금처럼 아마 돈의 단위는 달라지겠지만
공용적인 화폐로 쓰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나오든 뭐 알리바바가 어떤 뭐 화폐나 토큰을 만들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모두 현재 중앙은행 즉 BIS의 통제하에서 전부 관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기축 통화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대신에 돈들이 전부 통합이 되고 그 돈들을 현재 하나의 화폐처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 또한 FRB와 BIS의 통제의 지폐를 발행했고 모두 이들의 영향권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창조하는 실제 지폐는 불과 통화 공급량의 10%도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머지 90%의 통화 공급량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전부 가상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만 가상화폐로 불리는 게 아니고 실제 종이돈도 가상화폐예요. 10%만 진짜지 나머지 90%는 전부 허공의 돈이다. 있지도 않은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융 딥스들은 왜 이렇게까지 책임지지 못할 통화량을 엄청나게 팽창시켜서 경제를 박살내고 있는 것인가? 이 통화 발행의 가장 큰 목적은요, 소멸 불가능한 채무를 무제한적으로 창조를 합니다. 뭐 처음에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것을 역이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빚으로 세계를 통제하고요, 이 빚을 통해서 자신들이 담보를 잡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화폐 발권력을 그걸 통해서 다시 누리려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은행은 숫자놀이 속임수 위에 성립을 하고 있고 은행에 예금된 통화를 정확히 잘 보관하고 있다는 약속은 그동안 전혀 지켜지지도 않았고 예금이란 돈을 자신들 마음대로 도박적 투자에 쏟아 부은 것도 모자라 높은 이자율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동양사태나 하나, 우리은행의 파생 결합펀드 같은 고위험성 금융 사기 수법을 통해 사람들의 돈을 반불법적으로 갈취했으면 물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한 책임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야의 갈등이란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이들 은행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의 사기에 당한 피해자 중 겨우 58%만이 피해 배상액도 없이 그 원금만을 겨우 배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들 은행은 불법적이며 파렴치한 사기 행위를 당당히 저지르고도 절반에 가까운 피해액과 보상금 전부를 현재까지도 전혀 배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정부 또한 중징계로 다스리겠다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금융감독을 부실히 운영했던 금강원의 책임은 조용히 덮어버린 채 은행의 몇몇 주요 관련자들만 마녀사냥처럼 얼렁뚱땅 처벌했을 뿐 오히려 과태료를 절반 가까이 줄여주는 솜방망이 처벌로 빠르게 이 같은 사태를 결말내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금강원 역시 파생 결합펀드 사기 사태를 관리감독했던 담당자들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핵심 요직으로 발령내거나 승진 대상에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 세월호 사태에서도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한테 승진을 시켰죠. 그러니까 결론은 시키는 짓을 따박따박 잘했기 때문에 승진을 시켜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개들이 주인 말을 잘 들으니까 먹이를 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그 주인이 시키는 게 거지 같고 개 같고 반인륜적인 행위다 하더라도 일단 시키는 거 잘하면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한 냄새가 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당연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책임 회피나 금강원의 책임 회피나 은행들의 부도덕한 행위들의 법의 개정으로서 저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만 현재까지 눈치만 여전히 보고 있는 이유는 자칫 금융권의 강력한 감사 조치로 인해 부패한 정치 자금과 정부의 검은 돈의 민낯까지 모두 드러날 수 있는 문제가 함께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현재 일어나는 모든 불법적인 은행의 투자 상품의 배후에는 금강원과 정치인들의 차명 계좌를 비롯 사적 자금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는 금강원의 책임과 정치인들의 검은 돈의 양상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은 고스란히 모든 책임을 은행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사람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공교육을 통해서 금융교육을 배웠더라면 그 금융의 지식을 배워두었더라면 이러한 은행들의 씹어먹을 금융범죄 상황은 결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면 그 돼지들에게 더 이상 정치인과 정부는 은행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갈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금융을 절대 가르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이들의 노예로 전력당하고 착취당하지 않으려면 공교육에서 절대 가르치지 않는 고급 교육들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터놓고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할 핵심 교육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 그동안 철저히 통제해왔던 그들만의 세상인 법과 금융지식이죠. 앞으로 이 두 가지의 지식만을 조금씩 배워놓게 된다면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제하였는지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고, 두 가지 지식으로 얼마나 저들이 국민들을 유린해 왔는지 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의 공교육은 도대체 왜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금융과 법을 절대 가르치려 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법과 금융 이 두 가지의 지식을 세밀히 알게 된다면 세상을 매우 주관적이며 창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거대한 힘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마치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한 한글을 만들었지만 반대로 유생들에게는 밥줄을 위협하는 행위와 같은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편한 현실이 우리의 머릿속에 헛된 것만을 주입시키기 위한 가장 큰 교육 방식의 민낯이었고, 말 잘 듣는 지식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세뇌시켜온 그들만의 주입식 교육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교육 시스템에서는 절대 창조적이며 주관적인 사고지식의 습득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은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면 자신들이 노예를 통제하는데 매우 머리 아파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딥스들이 하는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고급 교육을 폐지시키고 교육을 평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중들은 더 우매해지기 때문이죠. 함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의 금융 무지를 이용해 은행은 투자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금융 범죄 사기 행위를 일부러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정부와 정치인은 그 검은 돈을 과태료라는 명목으로 착복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결국 정부와 은행은 심지어 과태료까지 합의하면서 그것을 깎아주면서 국민들의 고열을 짜는 연기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권력자와 은행은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고 서민들의 빚을 양산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급 교육을 폐지하고 교육을 평준화하는 계획도 꾸준히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저질러온 정보 유출 감지 시스템 부재와 늦장 대응, 그리고 정부의 금융당국 솜방망이 처벌 등이 부른 굵직한 금융사건들은 모두 정부와 은행의 자작극에 의해 벌여진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나 금융기관에서 무차별적으로 필요 이상의 계정 정보 동의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무단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기업들이 인류의 디지털 신원 아이디 계획에 필요한 스마트 시티 구축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정보 습득 과정 중 하나였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언론에서 절대 드러내지 않고 있고, 결국은 금융권과 정부, 기업, 정치인들의 그림자 삼각 관계 안에서 우리는 놀아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은 단순히 은행만의 문제다라는 이러한 부실적인 것만을 드러내고 그 치부를 모두 은행에게 현재 책임을 넘겨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고 현실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현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굵직한 경제 금융 사태들은 결코 독단적으로 일어날 수도 일어날 리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말이 좀 엇나갔는데 다시 중앙은행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금융 딥스들이 FRB를 비롯 국가들의 중앙은행 창설을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필요할 때 언제든 그 국가에 개입해서 호공의 현금을 인쇄해서 나눠주는 금융기관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연금술을 획득한 금융 딥스 은행들은 이제 중앙은행을 가짐으로써 발권력을 통해 정부의 신용을 얻고, 실제 풀리는 돈의 극히 일부인 10% 정도의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넘겨주는데, 시중은행은 이것을 아무런 담보나 신용 없이 미친듯이 부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은행의 파렴치한 사채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고 경제법을 양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 돈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연방준비은행 역시 지금 말씀드린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방준비은행도 사설을 위한 예비 지급준비금 혹은 적립금에 대한 어떤 업무와 일도 하지 않고 있고요. 사설은행들 역시 연방준비은행의 돈을 예치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은 심지어 은행의 대행 역할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연방준비은행 즉 FRB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금융딥스들의 부와 국가 부채 축척만을 위해 가상의 돈을 부풀리고 다시 걷어들이는 일종의 작은 펌프 역할을 해왔던 것인데, 열심히 일하는 미국 노동자와 글로벌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실물 자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을 펼쳐 사람들의 자산을 그동안 유린해온 기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야말로 폰지 사기나 마피아 같은 범죄 집단들이 저지른 그 어떠한 금융사기 행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양아치 같은 범죄 짓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과 비극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딥스들이 만든 사금융인 연준의 금융정책 영향력이 글로벌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들의 빈곤한 생활까지 이것이 파고들어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자각해야 되지만, 딥스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융범죄 결과의 모든 책임을 지금 바로 코19 사태로 돌리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역시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금융범죄 시스템으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는 순간 새로운 화폐 출현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망가뜨려야 되겠고 그 책임은 회피하고 싶고, 이 전형적인 사태보다 좋은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코19 출현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한국을 포함 다수의 국회 역시도 연방준비은행과 그들이 만든 악법의 영향력 아래 국가들이 저런 악법의 금융이 존속할 수 있도록 다같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은행권들의 금융사기 행각이 마치 카지노처럼 국민들의 아무런 결제 없이 독단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합법화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당연히 분노를 해야 할 일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화폐라는 것은 단순히 물물교환의 기능만을 갖는 매체로서 그 사용에 대한 연구를 정의하자면 화폐 경제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과거에는 물물교환이 그 중심의 원칙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옥수수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보유량과 가치를 스스로 책정하고 이것을 기초로 가치를 매기는 교환을 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물물교환이 가장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확실한 거래 방법이긴 했으나, 문제는 무겁거나 다루기 힘든 거래 항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통거래 과정에서 매우 힘이 들었다라는 효율성의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은 금과 은과 같은 부피도 작으면서 값어치도 인정되는 이러한 귀금속을 사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간편하게 물물교환 활동이 촉진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금의 신용은 역사적으로 매우 길고 확정적인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폐의 용도로 자연히 채택되기 시작했던 것인데, 일단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귀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물물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금의 정확한 표준 가치에 따른, 그러니까 측정 기술이 없었던 문제로 인해 금의 유통의 신뢰성이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울을 통해 금의 무게를 측정하기도 했지만 상인들이 저울의 계량치를 속여 더 많은 금을 갈취하기도 했으면 물론 일부는 금의 순도를 트집잡아 금을 착취하기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금의 정의를 좀 더 표준화된 양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인데, 바로 이것이 기초적으로 금화라는 동전의 발달을 가져왔던 것이며, 현재 동전들 역시도 이 같은 금화의 역사를 통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잔재들인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의 통치자들은 귀금속의 다양한 양을 정밀히 측정하고 대조해서 순도와 무게에 대해 표시하고 그 가치를 숫자화했던 이른바 금화본위제를 추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이런 관행이 보편화된 후부터 동전이라는 특징적인 디스크 형태의 모양을 형상화하고 발행 연도와 중요한 위인들의 형상을 새겨 넣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사람들은 금화를 화폐의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동전의 발달과 함께 시작을 했고, 사람들은 노동의 결과를 금화와 교환하고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편리하게 얻는데 이 금화를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화의 출현과 금의 거래, 그리고 금에 따른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은 다름 아닌 금세공사들이었습니다. 과거부터 금세공사들은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교황 니콜라스 5세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가장 천시받았던 고리대금업을 하도록 허용을 했으며, 훗날 화폐가 등장하게 된 시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의 유대인 금 세공사들이 화폐를 본격적으로 탄생시켰던 시점은 과거 17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부유한 상인들은 많은 양의 금, 은의 보관처를 찾지 못했고 이것을 런던 탑에 보관하면서 조심히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서 소집한 병사들의 급료 충당을 위해 이들의 금괴를 압류하기 시작했고 부유한 상인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지켜줄 보다 안전한 보관처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롬바드 스트리트의 금 세공사들은 부유한 상인들의 금을 예치받고 대신 보관증을 써주기 시작했던 것인데 이 금 보관증이 자연스럽게 결제 수단 지폐로 대리 유통되게 된 것이고 금 세공사들은 사람들이 맡겨두었던 다량의 금을 통해 보유량 이상의 보관증을 마구 거짓으로 인쇄하여서 대출해주는 사기 술책을 교묘히 그동안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불법적인 돈으로 인해 지금의 은행들이 탄생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의 미디어가 금 세공사와 은행의 탄생의 연관성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그 이유 중 하나도 은행이 처음부터 금을 이용한 사기적인 돈놀이로 인해 탄생되었다는 진실을 굳이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신들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굳이 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금 세공인들은 보관자들의 동전과 기금속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작성해주고 이것을 영수증화해서 보관자들에게 증서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금을 보관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과 동전을 교환할 때 금 대신 금을 신용할 영수증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국가들로부터 금을 강탈당하지도 않으면서 매우 가볍고 편리하게 물건을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금화 대신 금 대여증을 금화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금 영수증의 거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최초의 종이화폐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간편한 신용 거래로 인해 자연히 사람들은 더 이상 시장에 갈 때 굳이 부피가 크고 무거운 금화를 일부러 찾아서 그것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금화를 보유하고 있는 영수증이 바로 금화를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금 세공업자들은 증서로만 거래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금고에 쌓이는 금을 보면서 금을 얌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빌려주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 세공업자들은 바로 자신들이 발행하는 가상의 영수증을 실제 돈으로 착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는데 모두가 금 대여 영수증을 돈으로 사용했을 뿐 정작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실제 가치인 금은 여전히 금고 속에서 잠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유통되고 있었던 금 지급 증서와 지금의 화폐는 금 세공인과 은행 혹은 은행이 보유한 모든 금이라는 실물 가치에 한해서 정직하게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니 그 이상의 지급 증서와 화폐들을 마구 찍어내었다는 데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 세공인과 지금의 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금 보유량에 대한 영수증과 화폐를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 금 세공인과 은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금의 제한적인 가치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맡겨둔 모든 금과 화폐를 한꺼번에 회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실제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급 증서, 지급 보증서를 발행한다고 해도 모든 금 혹은 화폐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금과 화폐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일부 여분의 돈을 항시 마련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해결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현재에 와서는 은행의 지급준비 제도라고 불리우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금융기관은 예금 종류에 따라서 0에서 7%로 차등화되어 있는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분화 화폐로 반드시 보유해야만 한다라는 BIS의 바젤 1, 2, 3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제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BIS의 바젤, 즉 은행의 지급준비제도, 이것 자체가 중앙은행 산하의 사설 은행들이 있지도 않은 가상의 돈을 마구 부풀렸다라는 명백한 증거이자 대출과 예금 투자로 마구 뿌려댄 만큼의 실제 자산을 은행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같은 은행들의 지급준비제도 시행을 알리는 바젤 제도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던 검증된 사기 행위였기 때문에 저들이 은행에 과감히 이것을 도입 추진했던 것이고 BIS를 통해 부분 지급준비제도라는 엉터리 사기 수법 역시도 과거의 금 세공사들이 겪은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재탄생되게 되었던 각본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과거 금세공인들의 금고가 지금의 은행들처럼 가상의 영수증을 통한 대출의 광란의 질주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멈췄더라면 아무도 화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었으면 물론이고 금융산업에 따른 문명의 발전은 지금보다 느리게 흘러갔긴 하겠지만 지금보다 더 완벽하고 깨끗한 사회, 즉 부채가 아닌 축복을 만들 수 있는 행복한 결과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세공사들과 은행들이 저질렀던 금융사기 행각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긴 했지만 반면 자신들에게는 훨씬 더 빠르게 부와 권력을 채워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금세공사들과 은행들, 이들이 만든 대출로 인해서 대출자들은 엄청난 이자의 부담뿐 아니라 원래 빌렸던 총액도 함께 상환 지불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원금을 갚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사람들은 돈을 벌기 전에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돈을 빠르게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마냥 행복해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자와 원금 상환이라는 동시 압박을 통해서 이자율과 이자 기한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것을 유도했고, 이것을 무한적으로 반복함으로 인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것은 물론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해주고 그 이자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대출 시스템을 통해 금세공인들은 매우 부유하게 돈을 벌 수가 있었고, 금세공인들의 허공의 금대여증과 이자놀이라는 사채업,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닌 타인의 돈을 자신들 것처럼 이용하면서 지금의 사회 제도와 국가들의 정부들까지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이고, 지금의 은행들도 모두 존재하지도 않는 돈놀이의 편법적인 부분 지급 준비 제도로 만들어진 부도덕한 부로 인해 성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수의 금융 딥스들은 과거와 같이 정부를 이용해 사실상 세상의 발전을 위한 아무런, 그러니까 실제 노동력을 전혀 산출하지도 않으면서 거짓의 허공의 돈만을 열심히 인쇄해 오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빚으로 빼앗는 기생충 같은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받았겠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알 바가 아닌 것이고, 바로 이 같은 부도덕한 사실 때문에 과거 고리 대금업이 사회의 범죄로 낙인 찍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실제로 중동의 어떤 나라에서는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처벌이 사형으로 다스려지기도 했는데, 고리대금업자들의 대출로 정해진 이자율의 이익이 그렇게 큰 문제는 사실상 아니었지만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차용인은 대출 기관에게 자유를 빼앗기는 노예로 종속된다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인간의 영혼을 팔아먹는 노예제도의 한 조각일 뿐이다, 그리고 인격과 자유를 기만하는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다 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한 중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리대금업자들이 이자율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이용해서 돈을 빌린 자들의 모든 시간과 노동력을 소유해버리고 오직 그들만을 위한 노예로 전락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는 것인데, 자, 은행이 과도한 대출을 유도해서 실물 자산을 사들이도록 사람들에게 열심히 유도하는 이유도 사실 대출을 통한 실물 자산의 매입은 실제로 매입자 자신이 아니라 돈을 융통해준 은행의 소유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부채의 본질과 그것의 창조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은행가들은 자신들의 부정한 금융 시스템을 사람들로부터 은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렇기에 은행업의 출현과 동시에 정부 부패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의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민간은행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관계이고, 어느 하나의 정의 구현만으로 깨끗하게 운영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으며 부패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은 그럴듯한 정치적 쇼일 뿐입니다. 적폐청산은 딥스들이 그동안 돈으로 장악했던 기업과 금융, 정치를 한 번에 모두 수술해 도려내야 하는 행위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시간을 들여 국민들의 인식과 정치 참여로 조금씩 바뀌는 것이지 일개 대통령이 외친다고 개정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정부, 은행, 기업이 세밀히 결탁되어 있어서 국민들의 고열을 쥐어빠는 극단적인 상황, 이것이 현 경제와 사회에 민낯인 것이고 주류 미디어에서는 결코 이 같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착각하고 있는 진실 중 또 하나는 바로 중앙은행이 정부의
시스템으로 현재 소유가 되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한국만 보더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공공기금을 출자해서 만든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특정의 주주와 소유 지분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기업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BIS 산하의 58개국 회원국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으로 중앙은행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은밀하게 금융 딥스들이 손길을 뻗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백방양보해서 지금처럼 사기업이 중앙은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굳이 선택되어야 됐다라면 최소한 정부는 중앙은행에서 사용되는 돈의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이라도 가져와야 됐지만 이런 권한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과는 반대로 정부 권한의 투명한 감사 하에 FRB 은행이 운영되는 합의가 딥스들의 방해 없이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리를 잡았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고 어깨 위에 거대한 국가 채무를 짊어지지도 않았을 테지만 애석하게 거꾸로 국가 정부가 은행의 돈에 의해 잠식되어지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연방준비은행이 정부를 대신한 화폐 신용을 대신 창출함으로 인해 국가들의 이윤을 딥스들이 갈취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 정부는 허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애석한 상황으로 인해 딥스들은 미국을 통해 기축통화화폐의 힘을 거머쥘 수가 있었던 것이고 엄청난 돈의 권력과 힘을 전 세계에 퍼뜨려 우리나라를 포함 많은 국가들의 주요 정부와 기관, 은행들을 검은 돈으로 부패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들의 돈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대기업과 교육기관, 언론, 미디어, 인터테인먼트 산업, 주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물론 연방 정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가 연방준비은행의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당연한 변화의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과 임금에 대한 세금을 증세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국가 부채의 영향은 실로 미미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정부의 신용 창출로 얻는 부는 은행이 아닌 중앙정부로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세금 징수가 아닌 매우 적은 기본 세금과 국가 운영만의 조달만을 통해 충분히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민들은 자신들의 노동의 결실과 그에 따른 가치를 충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플레이션은 최소화되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화폐 가치 손실에 따른 불황 여파와 불경기는 없었을 것이며 한 사람만 일을 해도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람들은 저축을 통해 원하는 물건과 집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신용카드의 사용은 지금처럼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노동시간은 더 짧아졌을 것이며 사람들은 더 긴 휴가와 자유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9가지 국민 권리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고요. 모두 미국 의회가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연방준비은행 즉 패드는 모든 국민들의 고요를 빨아먹은 희생의 대가로 아무것도 국민들에게 주지 않았고 서민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그저 경제적 혼란과 우울, 공포, 슬픔, 전쟁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우리 국민들을 통해 사기쳐서 번 돈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들을 부패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부패시키기 위해 기축통화를 만들게 되었고 군대와 무기, 자원을 빼앗기 위해 그 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리대금업자들이 마냥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시스템은 분명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다만 애초에 그들이 처음부터 아무 값어치도 없는 쓰레기를 무작정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구 뿌려대서 찢어 죽여도 모자랄 금융적인 중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한 그러한 권한조차 소수가 기축통화와 중앙은행을 통해 독점했다라는 자체가 매우 불손하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처음부터 실물가치에 기반해서 정직하게 돈을 빌려주고 경제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서 원칙에 따른 정직한 이자만 받았다면 애초에 그 누구도 겪지 않을 고통을 저 새끼들이 사기치면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거, 이게 인간 새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금권주의는 모든 정부와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딥스들이 그것을 가로챘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혜택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만약 링컨과 케네디 같은 미 대통령들의 금융 계획이 성공했다라면 사실상 미국은 가장 고상한 금융 통치의 원칙을 구현했을 것이며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 미국은 틀림없이 모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 국가가 되었을 것은 물론 시민들 역시 세계 최고의 생활 수준을 누렸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만적인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그리고 매수된 정부 정치인들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각성을 하게 된다면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경제 흐름과 코일9 같은 재난을 통한 경제 위기에 따른 돈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서서히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개개인 하나하나가 그것을 저항한 힘을 갖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금처럼 저들의 금융 범죄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하고 음모론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이 불법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채 또다시 그들이 던져주는 먹이에 의해서 또 함정에 의해서 여전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지금의 우리의 빚을 대신 되물림 받고 갚아나가야만 되는 영원한 저들의 수족의 노예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